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어요. 창의성을 길러야 돼요.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면은 부모님들은 불안을 느끼죠. 우리 아이가 창의성이 없나? 없는 거는 내가 안 길러줘서 그런가? 근데 창의성은 기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가진 절대치가 있고 그 절대치가 절대 길러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림을 그린다는 것 자체는 결국에 특히나 아이들에게는 내면에 남아있는 다양한 기억이나 경험 속에서 기억들을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좋은 기억은 강화하고 트라우마는 해소해보는 경험을 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되게 경직되셨는데요? 네. 오늘은요, 미술교육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요. 우리 아이의 미술 교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감천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초등교사고요. 김보법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되게 매력있어요. 네. 법명입니다. 법명. 네. 불자시군요. 예. 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화합의 모습? 저희 채널에서 미술교육과 관련돼서는 많은 전문가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본 경험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책을 보면서 미술교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해서 이제 모시게 된 건데요. 현장에서 미술교육, 그 중에서도 특히 미술 놀이 수업 분야에 대해서 오랜 시간 연구해 오셨고 교사 대상 강연도 하시고 여러 방면에서 참 활발하게 활동을 하세요. 제 유튜브 채널도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미술교육에 집중하시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머니도 미술을 하시고 동생도 미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릴 적에 미대를 진학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충분히 그럴 법한 네. 가정 환경이네요. 네. 그나마 집에서 공부를 잘 하는 남자란 이유로 이제 미술인데 학습 능력까지 좋으니 갈 길이 그렇게 정해진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만 사실 네네. 제 재능이 부족했겠죠. 부모님이 보시기에. 네. 제 재능이 이제 어느 쪽으로 쓰이냐가 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네. 근데 미술 교육 중에서도 미술 놀이 교육에 대해서 많이 좀 중점을 두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분야를 파시게 된 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제가 미술을 좋아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어릴 적에는 이제 미대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그런 이유로 딱히 네. 학원을 가서 뭘 배우거나 이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술이 부족하잖아요, 제가. 네네. 미술을 좋아하고 아이디어는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표현을 하지 못하는 손기술에 막혀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갈증이 조금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 교사가 돼서 현장에 발령받고 나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 친구들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고 초반에는 미술 수업 자체를 좀 많이 연구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놀이들은 대부분 활동적이고 왁자지껄한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미술놀이도 왁자지껄하고 뭔가 활동적이면서 막 액션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잘못되거나 좀 부적합한 미술놀이들이 있는 걸 많이 봤거든요. 미술로 놀이를 할 때는 겉에서 보기에는 좀 생기는 일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선생님들께 제대로 전달해보는 자료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근 2년 새에는 미술놀이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 자료들을 많이 나누고 있는 공간에도 보면 말씀하시는 대로 놀이 활동을 통해서 미술 교육을 하는 그러한 소재나 방법들이 많이 좀 올라오기도 하고 선생님들께서 연구하시는 이제 그런 연구회를 통해서 많이 보급도 되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엄마들 사이에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꼭 이거는 하고 가야 돼 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한글 떼기, 구구단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부담을 안고 계신데 마찬가지로 그것처럼 또 하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미술에서 그리기. 기본기를 좀 다지고 가야 우리 아이가 수업 시간에 주눅도 덜 들고 스트레스도 덜 받는다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미술학원도 많이 보내시고 근데 그게 과연 좀 필요한지 수행평가 같은 것도 하는데 평가에서도 그게 도움이 되는 요소인지 굳이 불필요한지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기들이 있죠. 미술도 당연히 그 기술적인 영역이고 미술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도제식 교육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능의 전달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배우는 아이가
학습자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기본기를 학습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로엔펠드라는 학자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분이네요. 네, 아마 저 먼 기억 어딘가에 임용고시 치실 때 하셨을 거예요. 그분이 평생 교사를 하면서 미술 교육론에 대해서 집대성을 했거든요. 그것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미술 교육의 근간이고 그 후대에 많이 발전을 시켰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발달 단계를 거치게 되잖아요. 네. 그 단계에서 이제 4학년쯤 되면 또래 집단기라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또래 집단기에 들어서야 그때서야 비교를 할 수 있거든요. 내 그림과 다른 친구의 그림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저 친구는 그림을 잘 그리는 것 같고 나는 조금 못 그리는 것 같고라는 욕구가 올라오죠.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쵸. 이게 가장 극대화되는 시기가 초등학교로 치면 5, 6학년쯤 되는데 이때를 의사실기라고 불러요. 네. 사실에 의거해서 판단한다는 네. 거거든요. 이때부터는 잘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럼 이때쯤 됐을 때 이제 학원을 가서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법, 이 정물화에 대해서 정확히 옮길 수 있는 그런 기본기들 혹은 수채화를 표현할 수 있는 기본기들을 배운다면은 이때 발달 단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내가 이걸 배워야 된다는 욕구도 충족이 되고 필요성을 느끼니까 열심히 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발달 단계만큼 세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림을 그릴 때도 주체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약간 부모의 마음에서는 사람 형태라든가 동물의 형태 정도를 그리는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미술학원을 보내시거든요. 그런 간단한 정도는 배우는 건 괜찮을까요? 가장 좋은 거는 체득을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는 절대 기술적인 행위가 아니거든요. 선생님 강아지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이번 미술 시간 주제가 강아지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선생님은 강아지 그러면은 마음속에서 꼬리 흔드는 복실복실한 모습의 복실복실한. 저는 강아지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중학교 2학년 때가 떠오르거든요. 강아지. 네, 혹시 물리셨나요? 아니요. 저는 요크셔 테리어 길렀는데 3대를 길렀어요. 입양한 친구가 어미가 돼서 새끼를 새끼를 낳고 낳고요? 세월이 좀 더 지나서 얘네들이 새끼를 또 낳았거든요. 2대째 강아지들이 태어났던 날 밤이 되게 진하게 남아있어요. 마음속에. 저한테 강아지 그려보자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그날 기억을 떠올리게 되죠. 그러면서 그날 기억을 회상하면서 저는 마음속에 있는 좋은 추억을 한번 불러오겠죠. 네. 그러면서 그림을 그릴 때도 태어나던 그날 새벽에 그 빛깔도 잔잔하게 표현하려고 했을 거고 안 그래도 작잖아요. 요크셔 네. 테리어가. 그 조그마한 친구가 더 작은 아이 둘을 안고 있더라고요. 실력과 상관없이 포근함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저는 따뜻한 그림을 그리게 되겠죠. 그림을 그리면서 좋은 기억은 강화하면서 나의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실력은 상관이 없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일은 여기서 결과물이 만들어졌다는 것보다는 제가 그 기억을 떠올렸고 그 기억과 마주하면서 손으로 무언가를 생산하는 활동을 했다는 데 있는 거죠. 반대로는 강아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릴 적에 집채만한 강아지한테 골목 끝까지 쫓겨본 기억이 있다. 그러면 제 동생이 그렇게 물려갔었거든요. 선생님 동생분께 강아지를 그려보라고 한다면 아마 그날의 기억으로 가겠죠.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 중 하나잖아요. 그런 분이 그림을 그린다면은 예쁘게 그려주지 않겠죠. 네. 그림을 그린다는 것 자체는 결국에 특히나 아이들에게는 내면에 남아있는 다양한 기억이나 경험 속에서 기억들을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좋은 기억은 강화하고 트라우마는 해소해보는 경험을 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네. 근데 학원에 가서 만약에 강아지를 그리는 법을 배운다면은 예쁜 강아지는 그리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나온 결과물에 있는 거기 서 있는 강아지가 기술적으로는 우수할지 몰라도 나의 내면과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그냥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을 뿐. 그쵸. 네. 꼭 내면과의 소통을 해야 되느냐 하지만은 결국에 내면과의 소통이 꾸준하게 일어나야 미술에 대한 관심을 쭉 유지할 수 있고 길게 봤을 때 이 친구가 미대를 진학을 하더라도 나중에 작가 생활을 하더라도 이 어릴 적에 내면의 걸 표현해 본 것들이 꾸준히 그 자산이 될 거거든요. 또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더라도 내면에 있는 경험과 생각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고 하는 과정들은 너무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일 것 같아요. 그럼 학원이 아닌 집에서 부모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가 있긴 한데요. 첫 번째는 잘 지켜봐 주시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되게 너무 당연한 소리죠. 시키는 거 말고. 시키지 말고. 특히 저학년 아이들까지는 색에 대한 감각이 없거든요. 감각이 없다기보다 의미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아빠 이거 아이스크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라색으로 칠했으니까 조스바야 이래요. 그러면 아이가 아니 메로나인데 그러고 사라집니다. 그냥 특이한 색깔을 쓴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메로나인데 다른 색으로 표현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냥 그게 손에 잡혀서 칠한 거거든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절대 이상한 게 아니죠. 그 시기에는 그럴 수 네, 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당연한 거예요. 아, 너는 메로나를 그렸구나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관심이 많은 부모님일수록 이걸 못 견디시는 것 같아요. 메로나가 무슨 색이야? 너 메론 안 먹어봤어? 시기만 지나면 색채 감각은 들어옵니다. 색채감뿐만 아니라 그림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그렇구나 들어주신 게 제일 좋아요. 비슷한 맥락으로 어머 잘 그렸다 라는 식으로 칭찬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어머 너무 재밌게 그렸다, 색깔이 너무 예쁘다가 좋고요. 그것보다 더 좋은 반응들은 이 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 거야, 지금 어떤 상상을 하면서 그린 거야,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기술적인 면을 평가하는 것보다 내용에 좀 더 중점을 두게 되면 평가도 덜하게 될 것 같고 두 가지면 가정에서 충분히 해주실 수 있겠는데요. 부모님들께서 인내심만 좀 있으시면 충분히 네. 가능하시죠. 제일 어려운 부분이네요. 그 집에서 우리 아이들 미술 역량을 좀 키워주고 흥미를 좀 돋아주는 방법으로 놀이 활동 같은 것도 좀 괜찮죠. 네, 부모님과 같이 미술 놀이를 하는 경험도 되게 도움이 되죠. 초등아트 놀이 책에 보니까 너무 좋은 활동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모두 좋은 활동으로 구성을 했지만은 네.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거는 이제 조르주 세라의 전묘법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알아보는 활동이 있거든요. 이 활동에서도 세라가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는지에 대해서도 부모님과 함께 알아보지만은 마무리 활동으로 이제 미술 놀이로 이제 직접 그 방법으로 점을 찍어서 그림을 완성해 볼 수 있도록 도안도 제공하고 있고요. 점으로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고 점으로 채색을 하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는 제공된 도안에 점으로 채색을 하고요. 네, 아이가 더 원한다면 먼저 도안에다가 점을 찍어서 그림을 표현해 봤으니까요. 네. 그 다음엔 자유롭게 본인의 그림을 그려도 괜찮은 거죠. 점으로 그리는 거 시작하는 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여기 안내해 주신 도안을 가지고 아이들이 채색도 해보고 더 나아가서 이제 본인이 그려보고 싶은 그림을 점으로 또 그려가면서 채색까지 해보는 활동, 미술 놀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미술적인 감각, 역량들을 키워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술에 특별한 재능도 없고 관심도 없는 아이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술 교육에 시간과 좀 노력을 들여야 되는지, 들여야 한다면 언제까지는 좀 관심을 쓰고 아이에게 미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노력을 할애를 할 필요가 있는지. 부모님들께서 재능을 파악하는 건 되게 중요하시겠죠. 근데 굳이 그럴 만한 재능이 없다고 판단이 되시면은 그렇게 집착은 사실 안 해도 되죠. 근데 지원을 놓는 거에 있어서 그냥 미술이라는 영역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되게 큰 기쁨이고 즐거운 행위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조금 학문적으로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서관에 가는 거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뭐 물론 많은 부모님들께서도 미술관에 자주 데려가시지만은 근데 도서관이나 다른 입시학원에 비해서 미술관을 꾸준히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박물관, 도서관 뭐 한 10번 갈 때 한 번쯤 미술관을 네. 끼워 넣는 형식이죠. 네. 보통 필수적 일이 아니라. 그렇죠. 네. 결국에 우리가 미술 작품을 진지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은 미술관이거든요. 그리고 전국의 많은 지역에 정말 공공미술관들이 너무나도 잘 돼 있거든요. 꾸준히 어릴 적부터 미술관이라는 곳이 존재하고 그리고 어느 지역을 가도 미술관이라는 곳이 있다. 그리고 그 공간은 가는 길도 아름답고 안에 들어가면 그런 조용한 분위기에서 다들 예절을 지켜서 어떤 작품을 진득하게 감상을 해본다는 그런 경험을 주는 거는 이 아이가 미술에 재능이 있건 없건 살면서 아주 큰 힘이 되는 거죠. 미술관에 가본 경험 한 번도 없다가 나중에 취직했거나 대학생이 됐다고 해서 루브르 박물관 간다면은 사실은 남들이 해서 하는 거지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생산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미술이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구나, 내 삶에 넣어 놓을 수 있구나는 많은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느꼈으면 하는 거죠.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와 함께 체험학습을 가게 되면 그 중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술관에 갔어요. 아이가 그냥 자유롭게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오롯이 느끼고 감상하도록 두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이거 꼭 봐야 되고 이건 어떤 의미로 되게 좋은 거고 잘 좋은 작품이래, 이런 식의 설명 같은 것들을 곁들이는 게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는 미술관에 갔을 때는 그냥 둬야 됩니다. 둘 수 있으려면은 앞서서 다른 일들이 필요하죠. 미술관에 가기 전에 집에서 많은 대화가 이미 이루어졌어야 갔을 때 풀어놔도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감상을 할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오늘 가는 미술관이 백남준 아트센터다. 그러면은 아이랑 같이 백남준에 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유튜브 영상도 보고 너는 뭐 먼저 보고 싶어? 이런 대화들을 가정에서 미리 충분히 해두시고요. 가서는 그냥 두시면 됩니다. 가서는 그냥 딱 놔두고 네. 맡긴다는 거죠. 대신에 네.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는 계속 보고 계시다가 미술관 예절도 중요하고 안전도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예술품을 손상시켰을 때 배상할 금액도 만만치 않잖아요. 옆에는 계셔야 돼요. 아이 발걸음이 유난히 길게 멈춰있는 작품들을 잘 봐놓으셨다가 미술관 나오기 전에 기념품 샵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아이가 발걸음이 멈췄던 작품이 있다면 엽서라도 한 장 사주시는 게 네네네. 네, 그럼 그 아이한테는 미술관에 왔던 일련의 과정 자체가 그리고 마지막에 엽서라도 한 장 들고 가는 과정 자체가 되게 하루의 여행 같은 기분을 느낄 거거든요. 집에 들어가서 돌아가서도 또 한 번 떠올려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네. 아, 그것도 좋네요. 반대의 경우에 미술에 관심도 많고 감각이 좋은 아이들도 사실 반에서 여러 명을 보게 되는데 매년 그런 아이들에게는 어떤 도움을 부모님이 주시면 좋을까요? 미술 학원을 통한 미술 교육들은 그래도 고학년부터 시작하는 게 좋고요. 고학년부터? 네. 그 전에 한 4학년까지는 자유롭게 다양한 그림을 마음껏 그려보게 하고 그 그림으로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나눠보는 게 좋고요. 초등학교 고학년쯤부터 재능이 있고 충분히 능력이 있다면은 아예 그때부터는 제대로 된 선생님에게 좋은 기술 교육을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초등 고학년 때 정도라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때 가능한 시작을. 거죠. 잘 찾아보시면은 일반적인 미술학원 말고도 화실도 많아요. 그럼 화실에서 이미 경력이 좀 있고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 화가께 직접 배워가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에는 입시 미술을 거쳐야 되고 기술은 언젠가 완성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네. 미대 진학을 하려면 그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면 가능한 것들이죠. 근데 공공교육에서도 되게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제 중학교쯤 되면은 미술 중점 학급이라는 것들이 전국에 있어요. 6학년에서 중학교 이제 원서 쓸 때 미술 중점 학급 선발부터 먼저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교육청에 안내가 돼 있나요? 아니면 학교로도 안내가 오고요. 공문으로? 네. 공문도 오고 선생님들도 아마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지역마다 없는 지역도 있으니까 그건 참고를 네.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데 들어가면은 같은 중등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거기서 미술적인 경험을 해보면서 고등학교 때 입시를 이제 미술로 갈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도 있죠. 교육청 단위나 아니면 시 단위에서 하는 예술영재교육원도 많거든요. 전국적으로 예술영재교육원 하면은 미술과 관련돼서는 가장 큰 데가 두 군데 있어요. 한 군데는 여기 서울에 있는 서울에 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한가람 미술관이 있는 그건 한번 찾아보고 자막으로 띄우는 네. 것으로. 대구교대 미술영재교육원이 있거든요. 큰 규모는 그 두 군데고 교육청 단위나 아니면 뭐 학생문화센터 같은 곳들의 단위도 이제 영재교육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학원가에서 가르치는 미술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선생님들이나 혹은 다양한 미술에 관한 전문가들이 아이들과 다양한 미술 교육을 네. 하고 있거든요. 수업을 진행해 나가는 걸 경험해 볼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요즘에 창의미술 많잖아요. 창의미술이 뭔지 그리고 왜 그렇게 강조가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상술이죠. 상술로 쓰이는데 먹혀드니까 쓰겠죠. 근데 그 먹혀 들어가는 이유에는 오해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성을 우리가 흔히들 표현할 때 기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창의성은 기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가진 절대치가 있고 그 절대치가 절대 길러지지 않는다고 해요. 미술에도 지난 수백 년간 많은 연구들이 동반됐잖아요. 근데 한 개인이 가진 창의성에는 한계가 있고 그 절대량에 따라서 표현의 그 다양성은 얼마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어요. 창의성을 길러야 돼요.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면은 부모님들은 불안을 느끼죠. 우리 아이가 창의성이 없나? 없는 거는 내가 안 길러줘서 그런가? 절대적인 창의성을 얼마나 사용해 볼 수 있냐, 그런 경험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창의성을 기른다는 말을 나의 창의성의 절대치를 확인해 본다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절대 길러지지는 않는다는 거, 요즘 논문들이나 다양한 데서는 이 절대치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의 오해가 있는데 창의적이라는 거에 있어서 창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아크릴 물감을 짜서 나무 주걱을 들고 와서 막 발라요. 저기 있는 흰 벽에다가 막 그림을 그리면 그게 창의적인 걸까요? 창의적 하면 떠오르는 느낌은 남들과는 다른 기발함이라고 생각을 하면 주걱으로 벽에다 칠한 사람 없으니까 그것도 창의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 행위 자체는 창의적이죠. 근데 만약에 학생이
선생님이 교실에서 그랬다면은. 벽에다가요? 네. 당황스럽겠는데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일단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규율을 어기는 행동이잖아요. 미술을 한다고 해서 그런 규율들을 어기라는 게 창의성은 아니거든요. 창의성을 발현하더라도 그런 게 되는 시기가 있어요. 내가 미술가의 길을 걸으면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완성도를 가졌을 때, 그리고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는 범위 내에서 내 작업실에서 나의 캔버스 위에서 그런 행위를 한다면 창의성인 거죠. 그렇지만 그 전에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창의성이라고 보기보다는 미술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직 배우고 있는 학생인 그럴 때는 그런 창의성의 발현보다는 앞으로 내가 창의적인 표현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좋은 거죠. 미술은 이미 수천 년간 지속되어 오면서 여러 장르에서 여러 영역에서 용구가 정해졌고요. 재료들이 정해졌고 이 재료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까지 다 정해졌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재료들의 올바른 사용법과 기법들을 제대로 내재화하고 나만의 화풍을 완성시킨 다음에 내용에서 혹은 표현 방법에서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 올바른 창의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실까요? 우리가 이제 미술이라는 게 미술가들이나 하는 거고,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말년을 화방에서 보낼 때나 필요한 그 정도로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노래를 잘 부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다들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미술도 잘 그리거나 미술에 관한 많은 지식을 알고 있고 견문이 넓다는 거는 살면서 절대로 손해보는 능력이 아니거든요. 미술이라는 거는 자녀가 성장을 하면서 꾸준히 곁에 두는 게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야구 좋아하세요? 네, 야구 좋아합니다. 이제 류현진이 투구하는 모습을 보면은 감탄하잖아요. 네. 커브가 어떻게 저렇게 던지지? 저런 각도로 떨어지지? 네.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야구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중계를 보면서도 큰 감탄을 느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애초에 야구 자체를 한 번도 던져본 적도 쳐본 적도 없이 중계로만 배웠던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야구의 감동은 저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유년 시절에 다양한 미술관에도 가보고 그림도 많이 그려보고 이 그림을 통해서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나눠본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가방 하나 메고 루브르 박물관에 들어가서 명작들 앞에 섰을 때 느낄 수 있는 감동의 질과 차이는 그냥 자란 아이들이 느끼는 것과는 엄청나게 큰 깊이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직접 그린 그림을 통해서 많은 경험과 많은 대화를 해주시는 것만 해도 아이들에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서 많이 소외되는 부분이 사실 있죠. 하지만 이제 예술은 우리 아이들의 이제 정서, 삶을 보다 좀 풍요롭게 그리고 다채롭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미술이 얼마큼 필요하고 가치가 있느냐를 한번 경험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러한 예술 활동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